자, 그러면 우리 제 1장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을 보시기 전에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은 요거 이제 유아교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요걸 전체적으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의사이자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이제 보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제 책을 좀 이제 깊이 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쭉 회독을 좀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개론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강론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 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앞에 내용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시는 데가 이제 뭐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이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걸 선생님들께서 그냥 쭉 읽으면은요 자요. 읽다가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선생님들 공부를 하실 때는 머리를 풀가동시켜야 돼요.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거든요. 막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들으면서 이걸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니 강의 듣는 것도 시간이 긴데 이걸 또 싸질머지고 와서 내가 이제 강의는 그냥 듣고 새로 내가 공부할 때부터 공부는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거는 큰 보따리를 싸갖고 다시 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되고 강의를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 제 설명을 들을 때 머리에 제일 잘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를 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겸손하시니까 아유 내 머리로 어떻게 한번 들으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들을 때는 필기만 열심히 하고 새로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수험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이잖아요.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이 무슨 뜻인지가 개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 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호 체계가 1, 이게 가장 큰 번호 체계거든요. 자, 그럼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에는 처음에 NAYC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NAYC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험생들은 그거는 보지 않고 여기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만 보면서 요거 괄호에 뭐 나오지? 이거 생각하잖아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NAYC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체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이런 개요는 또 읽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죠? 근데 NAYC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발달에 적합한 실제 이런 게 중요했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중에서 주제 접근 그런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큰 목차가 몇 개가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제 접근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주제 접근, 주제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 접근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의문을 가져야죠. 그러면 이게 뭐지? 주제 접근 통합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주제 접근이니까 주제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주제를 선정하고 배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제를 선정하는 거는 선생님이 주제를 탁탁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탐색하는가, 애들이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애들이 관심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유아교육기관에서 함께 탐색할 만한 주제,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 선정할 땐 또 생활주제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생활주제 중심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주제 선정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현장에서 여기는 큰 글씨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뭘 보신 것입니까? 요 앞에 있는 거 보시면 개요 보셨죠? 그 다음에 주제 접근 통합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봤잖아요. 거기서 첫째는 주제의 선정과 배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의 선정과 배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위 주제의 선정과 배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주제 선정에 대해서 지금 다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큰 주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엔 하위 주제는 어떻게 배열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들로 나눠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 하위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게 순서적 배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적 배열에 대해서는 더 작은 단위로 빼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요 항목 밑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위 주제까지 봤죠. 그 다음에 소주제 안에, 하위 주제 안에 개념 배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큰 주제, 작은 주제 배열하는 순서, 개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낼 때는 이거 하나하나 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방법, 소주제를 정하는 방법, 소주제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방법, 그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책의 전체적인 편제를 보면서 이 책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물음표를 찍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 책을 쓴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책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번호책에는 큰 1, 그 다음에 괄호 1, 그 다음에 반괄호 1, 동그라미 1, 기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큰 챕터 안에 이 괄호 1, 괄호 2는 이 큰 챕터를 설명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챕터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지시고 일단 뒤를 먼저 넘겨보겠죠. 정상적인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가졌다면 뒤를 넘겨보고 아, 그 중에서 지금 1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이 예를 들면 주제 중심 접근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또 있지? 주제를 정하는 거, 뭐 순서 이런 식으로 요걸 또 보겠죠. 그런데 이 지금 반괄호 1에 대해서는 또 이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 항목 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편제를 보면서 흐름을 쭉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보시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개념화하시고 요게 암기장에는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장 보고는 반복하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안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거지로 외우지 마세요. 어거지로 외우지 마시고 한 50%, 60% 정도 익숙해지고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럴 때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기장 계속 반복하시고 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러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외워야겠다 싶을 때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생짜로 외우려면 시간만 엄청 가고 절망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거를 옆에서 함께 해드릴 생각이니까 저랑 계속 같이 이 기본서 이해하시고 문제 풀고 저랑 또 계속 암기 반복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쭉 외우면 빨리 외워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책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보시면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도 있고 유치원에서 교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교육과정에 속하거든요.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에서 계획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교수학습 방법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토대,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유아교육과정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아교육과정 안에 신의사 예자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유아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커리큘럼이라고 했죠. 커리큘럼. 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영어로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커리큘럼은 달리다, 쿠레레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했어요. 뭐죠? 달리는데 그냥 100m, 뭐 1000m 이렇게 달리는데 마구제비로 막 이렇게 멋대로 달려도 100m를 달릴 수 있잖아요. 1000m도 막 마음대로 달려도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 여기 사람이 많으면 애들끼리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막 잘못하면 바닥에 뭐 있으면 다치고 막 이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랙을 딱 그어주잖아요. 트랙을 그으면은 나는 내 트랙 갖고 달리면은 저까지 달리면 100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선수들이나 말이 훨씬 달리기 좋겠죠. 자, 그런 게 이제 달리는 길, 쿠레레, 여기서 이제 의미한 거예요. 달리는 코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 뭐 이런 거를 의미해요. 달려야 할 과정, 코스, 가르쳐야 할 교수 요목,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획된 문서예요. 미리 계획을 해놓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잘 발현적인 교육과정인데 뭐가 계획이 돼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서에 59개 내용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험의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교사는 어떻게 하라는 게 충분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문서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육 경험의 질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획된 문서예요. 자,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설계도, 기본 설계도입니다. 인간상, 우리도 목표, 목적, 막 인간상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집을 지을 때 설계하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커리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계획된 문서이고 미리 교육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집도 설계도를 그려놓으면 그렇게 집을 짓잖아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의사회 예자 왜 배우는 거죠? 교육과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육과정의 유형 보시면 자, 교육과정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자, 먼저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수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건물, 왕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업적이라든가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교사가 정리해서 그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는 거. 요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이고 교사가 학습의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요런 시대가 되게 길었어요. 서양도. 자, 그래서 지식 중심, 강의 중심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교과 중심 시대가 굉장히 길었어요. 자, 교과 중심의 시대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회의를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듀이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아동의 경험, 현재 생활, 아동의 흥미, 요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체, 자,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학문의 그런 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우리도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학문의 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애들의 경험 속에서 학문적인 그런 배움을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사상사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듀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은 교사가 이제 뭐 지금 이 시간에 뭘 경험해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학교에 와서 유치원에 와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법도 배우고 실제로 뭐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런 것들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아동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지식의 체계성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과정,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초등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다. 구성주의 교육과정을 표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추세는 교과 중심, 학문 중심 이런 것보다는 경험 중심, 구성주의 이런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타나게 되었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 요거 이제 뭐죠? 소련이 인공위성 실험에서 먼저 성공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가 왜 졌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학문의 구조, 뭐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은 나선형 계열화 이런 것들은 다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이제 우주호울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대책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각계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졌나, 막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게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지지 않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하니까 맨날 애들이 놀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뭐 예를 들면 광합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과 중심에서는 애들이 이제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는데 엄마가 너 오늘 뭐 배웠니? 이러면은 뭐 광합성 이런 거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직접 땅 파가지고 식물 심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엄마가 이제 너 뭐 배웠니? 이러면 저는 땅을 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도 안 된다는 거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보통 나선형 계열화 이렇게 이제 생긴 거잖아요. 나선형 계열화, 그렇죠? 나선형 계열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공통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구조. 여기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면서 확장되어가는 교육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나선형 계열화거든요. 요게 이제 나선형 계열화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우주호울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봤더니 막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여기 왔는데
아니 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인데 고등학교 교실에 갔더니 물리 시간에 내가 아는 물리하고 전혀 다른 걸 가르쳤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실에도 이제 물리 부분을 배우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와는 전혀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게 왜 그러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유아교육하고 전혀 다른 걸 수험가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 저도 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 뭐냐 하면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 깊이와 폭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고등학생은 이 정도 깊이의 폭이 있는데 이게 성질에 있어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폭과 깊이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등학생하고 수준이 전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요 부분에 적어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은 요만큼만 아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알지만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하고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조수미 씨가 이해하는 음악하고 유치원 교실에서 가르치는 음악하고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 원리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학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려워요. 학문 중심으로 교사가 우리 유아교사는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뭐 우리가 완전 통달한 무슨 그런 사람이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부터는 이제는 이제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하고 사실은 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하고는 사실 비슷합니다. 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막 흘러가면서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뭔가를 많이 배워갖고 오는데 애들은 막 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애들이 피폐해지고 막, 그쵸. 막 그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애들이 인간성도 좀 안 좋아지고 애들이 정신병 걸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이 오히려 인성교육도 안 하고 비인간화를 초래했다. 자, 이러면서 좀 이제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고 정의적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전인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적으로 한쪽으로만 막 잘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적, 지적인 발달 이런 것만 너무 추구해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기침이 날지도 몰라서 자,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은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갖다가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라고 해요. 처음에 교육과정은 쿠레레 하면서 막 학습자를 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학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가면서 학자들이 교육과정 학을 막 연구를 한 거예요. 막 그래서 교육과정 학문은 발전했는데 애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다시 쿠레레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입장이 주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자, 이런 관점이 사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흥미있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술통합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심미적인 그런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와 인간중심 교육과정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맨날 지식적인 거 막 요런 거 가르쳐야 돼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발달에 적합한 실제 이런 데서는 3세는 이 정도까지, 4세는 이 정도까지, 5세는 이 정도까지 이런 거 규정을 많이 했잖아요. 자, 원래는 그것도 이제 3세, 4세, 5세 유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한 거였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우리 애는 3세인데 왜 이런 것도 못해요? 막 이렇게 이제 유치원에 와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3세는 요 정도까지만 되면 되고 지금 부모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5세예요. 그러니까 3세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유아들에게 좀 자유를 주려고 처음에 만든 가이드라인이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는 그런 표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3세 반은 이 정도까지, 4세 반은 이 정도까지, 5세 반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애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3세인데 정신연령이 막 5세인 애들도 있잖아요. 유치원 가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맞추고 뭐 교과를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에서는 그동안 너무 행동주의적이고, 타일러가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 이런 거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쿠레레,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쿠레레가 쿠레레, 교육과정 하기 처음에 나올 때 생각했던 쿠레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쿠레레, 라틴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 교육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갖는 본질적 의미. 그러니까 각 학습자들을 너무 배려해줬던 거예요. 처음에는 교육과정 하기. 자,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내용,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동 개개인이 갖는 경험,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최근의 그런 관점이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그리고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지금 보신 것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육과정의 유형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공식화된 정도에 따라서.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에서 딱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거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책. 예를 들면 우리 고시문, 누리과정 해설서, 이런 거 국가에서 딱 정해준 거잖아요. 자, 요게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얘들아 우리 새노래 배우자 이래갖고 새노래를 막 가르쳐줬어요. 새노래는 여기 공식적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겠죠. 근데 애들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 빨간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여기다 인형을 하나씩 붙여갖고 왔어요. 손톱에다가. 그래가지고 악보를 막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 꽂혔어요. 빨간 매니큐어에다가 인형, 이거에 꽂혀가지고 집에 가서 얘도 빨간 매니큐어 바르고 인형 붙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음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얘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럼 원래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공식적 교육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잠재적으로 배우는 것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막 배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얼굴이 예쁜 애만 차별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애들도 그런 거 다 알아요. 아, 선생님,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도 핑크색 드레스 입혀줘,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은연중에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비교과 중심이에요. 은연중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히려 근데 더 강력한 그 영향력을 가지는 게 오히려 잠재적 교육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주로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고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구체적 목표, 우리 있잖아요. 목적, 목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은 주로 교과 중심인데 우리는 지금 교과 내용도 들어있어요. 신의사 예자에 교과 내용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교과 내용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아동 중심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나 교사의 의도하에 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공식적 교육과정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간적인 그런 흐름이 짧아요. 오히려 유치원 지나고 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은. 근데 유치원에서 느낀 거, 막 차별, 막 이런 거, 안 좋은 기억, 특히 이런 것들은 막 되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공식적 교육과정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 표면적 교육과정은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이제 아이즈너가 이야기한 것인데, 영교육과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부러 안 가리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교사가 잘 모르니까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사회에서 뭐 특별히 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막 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교육자의 의지, 교사가 모르니까 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러 배제되는 거, 안 가르치는 거,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공식화 정도에 따른 분류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주체에 따른 분류가 또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주체에 따른 분류. 자, 보시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우리 이제 국가 수준의 문서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보육과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 보육과정, 그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는 거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이런 수준이에요. 자, 교육청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육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가 있고 여기 이제 중앙교육행정 조직이에요. 중앙교육행정 조직. 여기서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줬죠. 지금은 교육부와 함께 또 뭐가 있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죠. 지금은 이제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시문은 국가교육과정과 고시문은 여기서 담당합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만들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중앙교육행정조직 여기서 만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여기서 이제 내려와갖고 여기 시도교육청이 있죠. 시도교육청이 있고 시도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교육청 아니면 저기 무슨 경상북도 교육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경상북도가 얼마나 넓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더 쪼개요. 지구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것을 이제 여기 교육지원청이라고도 해요. 교육지원청. 서울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여기 지금 우리 학원이 있는 신림동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동작관악구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쪼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요게 이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침도 나오고 여기 시도교육청에는 이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장학사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유치원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곳이죠. 자, 유치원이에요. 자, 사실은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움직이는 그런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교사예요. 최종 결정자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드는 교사학습 과정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교육과정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기관 수준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죠.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요거 이제 다시 보시면 지금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제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공통성. 자,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가 수준에 있어서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자, 보편성 어떤 것입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저기 산골 마을에 사는 아이나 완전 도시에 사는 아이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통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유치원에만 있습니까? 초등, 중등에도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공통성도 가지게 되고 부자인 아이나 가난한 아이나 그다음에 여자애나 남자애나 키 큰 애나 키 작은 애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편성과 공통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 지역 학교 거버넌스를 뭐 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호 협력하는 주체들이라는 얘기예요. 정부를 거버먼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부보다는 이제 조금 협력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나올 때 많은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지역, 기관, 그 다음에 교사들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요 교육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국가 수준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달성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시험 문제에 우리 유아인명 시험 문제에도 국가 수준, 뭐 지역 수준, 기관 수준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인 유아교육과정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가지는 법이에요. 법제적 교육과정. 우리 고시문 이런 거 법입니다. 법의 의미, 법제적 의미가 있어요.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개별 교육기관 뭐 이런 기관들이 꼭 반드시 이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급을 연계하는 거예요. 유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계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면서 각 학교급이 연결되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교육과정이 지역에서 공통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와 지역과 유치원에서 교사가 일맥상통하는 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유치원 수준 이런 것들이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원장님이 다 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교사가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에도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치원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유아들과 학부모들과 각각 개별 학급의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가교육과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국가에서 얘기해가지고 3세는 이런 거 가르치세요. 4세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3, 5세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 국가에서 뭐뭐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그런 거는 주어진 교육과정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큰 틀만 주고 실제로 유아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 모든 학급이 놀이하는 상태나 뭐 주제나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각 유치원에서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국가 수준의 공통성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과정의 개념, 요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과정의 개념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개념 정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 중요한 그런 교수들의 그런 정의가 있고요. 자, 윌리엄스 보시면은 전인 아동을 위한 배움의 내용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NAYC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학습할 내용, 교육과정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티칭, 교수라고 하는 것은 티칭과 아이들이 학습하는 걸 러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조직화된 틀, 이게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과정의 특성 보시면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은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아교육과정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식적인 면이 좀 더 강하다면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학습도 중요해요. 학습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유아의 발달을 도와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초중등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양한 교육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원래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재. 근데 우리는 교재도 어느 정도 교과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제 교재의 형태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초중등하고 다르게 교재보다는 이 교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구와의 상호작용,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초중등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 유아교육은. 그래서 교구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사와 유아와 유아,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중등과는 다른 우리 그 교육과정의 그런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의 성격,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신 건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신 거고, 학자들마다 또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슈바르츠와 로비슨 같은 경우에는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라고 하는 책에서 교육과정의 개념, 유아교육과정의 개념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의 교육과정. 자, 이거 이제 발현이라는 거죠. 발현. 개별 영유아가 가지는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현된 거를 보고 그걸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와 활동 이런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발현. 애들이 와, 이거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타난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요거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아가 갖게 되는 경험의 총체, 이거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경험하게 되는 거, 아이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경험, 즉 잠재적 교육과정도 포함하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만 포함한다는 건 아니고 애들이 경험하는 거,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뭐 배치해놔서 교구 같은 거 놔두고 애들이 교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우연히 경험하는 것도, 즉 잠재적 교육과정도 다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자, 여기다가는 체계적인 교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획일화된 문서로 된 교육과정, 뭐 이런 것을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탁탁탁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요거 이제 교수 계획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그런 교육 계획이라면은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우리 59개 내용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어떤 거죠? 이건 우리 유아에만 있어요. 초중등은 프로그램 잘 없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레지오 프로그램이라든지 발드로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영유아 교육의 모델 유형, 예를 들면 몬테소리, 디스타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슈바르츠와 로비슨도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저는 이제 표 중심으로 설명했고, 요 밑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4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그리고 13페이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